저는 50대 초반의 남성이고 건축 현장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슬하에 딸 한 명이 있고 아내와 세 식구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중이죠. 아들이나 다른 자매도 없이 무남 동녀 외딸입니다. 저와 아내는 사실 결혼하고도 8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을 무척 많이 했더랍니다. 난임센터에 다니면서 시험관이다 뭐다 안 해본 게 없었죠. 남들은 척척 되는 임신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까 저와 아내는 아이를 갖는 걸 한때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 기적같이 찾아온 아이가 우리 딸 혜인이었죠. 저나 아내나 딸 사랑이 유달리 지극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수제 딸이 신장병에 걸렸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심정일까 싶을 정도로 저와 아내는 상심이 무척 컸더랍니다. 신장 기능이 너무 망가져서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좀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아침에 손발이 붓는 증상 없던가요? 저희 아이가 특별히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손발 붓는 건 최근에 나타난 증상이고요. 환자분이 나이가 어려서 자각 증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투석을 당장 시작하셔야겠네요.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피곤함을 잘 느끼고 구토와 오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만성 신부전이란 진단을 내리더군요. 한 몇 년 투석을 받던 딸아이의 건강이 그런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족분들부터 적합 검사를 받으셔야겠네요. 저와 아내는 당장 적합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받는 과정에 저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을 알게 되었길래 이런 표현까지 쓰냐고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내 딸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적합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환자분의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적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부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딸 친부가 아니라니요? 설마 여태 모르신 건가요? 의사의 황당한 말에 내가 어이가 없어 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벌벌 떨며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여보, 이제 더는 당신에게 거짓말 못하겠다. 말을 꺼내면서 눈물을 왈칵 쏟는 아내였습니다. 내가 우리 혜인이 친부가 아니라니.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설마? 아내는 저를 부랴부랴 병원 로비로 데리고 나가더니 긴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들어? 너무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이미 충분히 놀랍고 충격 먹었어. 혜인이가 내 딸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당신 혹시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피웠어? 그래놓고 그가 나를 감쪽같이 기만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 말부터 좀 들으라고, 혜인 아빠. 그래, 당신이 대체 무슨 얘기할지 일단 드러나 보자. 저는 부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아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친부가 아니라니. 아내는 분명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오는 게 사실이었죠. 혜인이는 생물학적으로 당신 딸도 아니지만 내 딸도 아니야.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산부인과에서 당신이 출산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그래. 이제야 털어놓는데 우리가 딸 낳던 날 우리 부부 생물학적인 딸과 혜인이가 병원에서 바뀌었대. 뭐라고? 병원 측에서 그런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전화로 통보해 온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야. 내가 사우디 건너가서 그곳 오지 현장에서 일하던 때 말이야? 그래. 당신 그 기간에 전화도 휴대폰도 안 터져서 아무 연락 안 됐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을 안 해? 당신 정신 나갔어? 처음부터 당신에게 이런 사실을 감출 생각은 아니었어. 내가 당신에게 감춰야 할 이유가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엄청난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야? 대체 왜? 살다 보면 여보, 때로 모르는 게 약인 일들이 있더라. 내가 생각할 때 혜인이의 출생과 관련한 일도 그랬어. 이제 물은 다 엎질러졌어. 더 이상 당신이 나 속이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속일 생각 말고 나에게 다 털어놔봐. 아내에게서 듣게 된 과거의 진실은 참 뭐라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구함, 잔인한 운명의 장난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아내가 처음 병원 측에 연락을 받은 건 제가 두바이 사막으로 건설 일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 한 석 달 넘게 연락 제대로 안 될 텐데 괜찮겠어? 아니, 요즘도 그렇게 연락이 안 터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이 없어. 인터넷이고 전화고 안 되는 오지들이 꽤 많아 아직. 내가 지금 건축 현장 진두지휘할 곳이 그래. 사막이고 오지라 전화 연락 되기 힘들 거야. 알았어요. 뭐 그럼 급한 일이 생기면 현지 본점으로 전화하랬죠? 정말 위급한 메시지는 거기 당신이 메모 남겨두면 거기 직원이 우리 현장 왔을 때 전해줄 거야. 당신 거기 가 있는 동안은 그냥 연락 안 될 거라고 접고 지내야겠네요. 어쩔 수 없죠. 내가 연락할 수 있을 때마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응? 알았어요. 난 혜인이랑 잘 있을 테니까 당신은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요. 그런 인사를 하고 저를 떠나보낸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딸을 돌본다고 동동거리며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더랍니다. 거기 박혜인 어린이 부모님 댁 맞습니까? 네, 제가 혜인이 엄마인데 누구시죠? 그럼 혹시 김미숙 산모분 맞으세요? 산모요? 네, 제가 김미숙은 맞는데 어디세요? 여기 땡땡 산부인과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혜인이 낳은 지가 언젠데 무슨 일로요? 다름 아니라요. 김미숙 산모님과 다른 분의 아기가 출산하시던 날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일단 찾아뵈려 했는데 댁이 어디실까요? 아니요, 내가 오늘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당장 혜인이를 친정에 맡기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이 병원 입구에서부터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발각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대체 당신들이 어떤 일을 벌인 건지 알고나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죄드리고 원하시는 보상을 어떻게든 맞춰드린다는 말밖에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김미선 씨. 보상이니 뭐니 그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할 문제 같네요. 아이가 바뀌었다면 진짜 우리 딸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일단 아이가 바뀐 측의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만 정말 송구하게도 김미선 산모님의 생물학적인 친딸은 이미 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내는 산부인과 병원 원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다고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그 병원의 안정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더래요. 아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링거 주사를 뽑아버리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나한테 이딴 영양주사나 놔달라고 했나요? 사람 가지고 우롱하는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아까 충격받으셔서 기절을 하시는 바람에요. 책임 문제는 후에 논의하겠어요. 일단 우리 딸을 바꿔 가져간 그 집 주소랑 신상이나 당장 대라고요.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희 친딸을 데려간 바뀐 부모의 주소지를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아내는 산부인과 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당장 친딸 부모를 만나러 갔고요. 아내가 찾아간 집 주소는 허름하고 쓰러져가는 쪽방들이 밀집되어 있는 빈민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 친딸이 살고 있었다고? 그 쪽방촌의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내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더랍니다. 겨우 구불구불 골목을 돌아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고생에 찌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골목으로 나오더래요. 혹시 여기 주소에 사는 분 맞으세요?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인데 누구세요? 땡땡 산부인과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쪽이랑 우리 집 딸아이가 바뀌었다는 소리요.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럼 그쪽이 우리 친딸을 키우는 집 엄마 되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제가 혜인이 엄마예요. 아, 나도 그 얘기 병원서 전해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안 그래도 내가 그쪽을 한번 찾아가야지 했는데 먼 길 오셨네요. 그렇게 친딸을 키운 아버지라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된 아내였습니다. 우리 딸이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 참 면목 없지만 우리도 그 아이를 우리 부부가 낳은 딸이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지금 세상에 없는 거냐고요, 네? 아내는 오열하면서 그 남자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우리라고 멀쩡한 애를 잘못되게 만들고 싶었겠어요? 대뜸 화를 내더니 집안 부엌에서 가지고 온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타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니 하는 소리입니다. 네, 나도 화를 내려던 것이 아니라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아내분은 어디 계신가요? 아이 엄마는요? 집사람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 사람 위로 있던 큰아들이 죽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요양원에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아내였습니다. 우리 딸은요? 그럼 우리 딸은 또 왜 죽은 거죠? 당신들 아이를 제대로 돌본 거 맞아요? 그쪽이 억장 무너지는 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지는 마십시오. 아내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털어놓는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를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부부에게는 위로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저희 부부와 바뀐 저희 친딸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명을 달리했대요. 그 충격으로 그 남자 아내는 우울증이 왔고 회복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되려고 그랬던 건지 마누라가 요양원 갈 무렵 내가 하던 사업까지 폭삭 망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딸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을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제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말 좀 그만하세요. 안 그래도 그때 선택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압니까? 왜 멀쩡한 우리 딸을 고아원에 맡기냐고요? 왜? 아내는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 가 있지. 저는 일용직 노동 아니면 할 일 없고 연일 사채업자들 찾아와 빚 독촉하는데 그럼 애를 누가 키워요? 어디 애를 맡길 만한 이가 친척 하나 없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 딸을 고아원에... 내가
형편이 풀리면 찾아오겠다고 그리 결심하고 애정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겁니다. 우리 딸 이름이 애정이었나요? 네, 그래요, 애정이요. 저와 아내의 생물학적인 친딸 애정이는 그렇게 고아원에 맡겨졌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중 화재 사고가 나면서 명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애정이가 그리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아원에 맡기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정말 그쪽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를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소리 지르며 본인을 변명하던 친딸을 키운 남자는 그리 말을 하면서 결국 석고대죄를 하듯 빌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바뀐 것은 되도 않는 병원 측의 실수라지만 바뀌고 데려갔으면 제대로 키웠어야 하는데 우리 집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 버리는 바람에. 혜정이가 죽었다니 믿기지가 도무지 믿기지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품에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딸을. 아내는 거의 정신을 붙잡지 못할 정도로 그 남자의 집 거실 바닥에서 가슴을 탕탕 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집 거실에 가족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속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딸 애정이가 있었대요. 그 사진을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오열한 아내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현재 저희가 키우는 딸 혜인이의 신상에 관해 그 남자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인이라는 아이를 제가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울 자신이 없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면목 없지만요. 그리고 정말 염치 없지만 혜인이 그냥 그 댁에서 계속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혜인이를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부부 딸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사느라 안정된 일자리도 못 찾고 이리 살고 있어요. 애정이 키우면서도 제가 자리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우리 애정이를 그런 식으로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원망하고 타박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란 것을 깨달은 아내였다고 합니다. 우리 애정이가 지내던 고아원이 어딘가요? 아내는 그때 그 남자로부터 저희 부부의 친딸 애정이가 지내던 고아원 주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정이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앨범 한 권도 받아왔더군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신 혼자 겪었으면서 내게 이런 방구 말을 안 하다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했잖아, 여보. 그때 상황상 당신과 연락이 힘든 때였기도 했고 그렇게 며칠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내가 그냥 평생 묻어가는 게 맞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럼 혜인이도 여태 아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혜인이 친아버지란 사람이 일단 혜인이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에 혜인이가 이런 사실을 알아서 좋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혜인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에게는 진실을 말했어야지. 나라고 그 문제를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당신 또 그 즈음에 얼마 안 있어서 뇌혈관 터져서 수술 받았던 거 기억 안 나?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수긍이 안 가는 바도 아니더군요. 그때 두바이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고 나서 저는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사업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서인지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던 거죠. 하마터면 반신불수가 될 뻔한 고비를 수술과 재활로 겨우 극복했던 저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랬어. 심정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당신에게 쥐약이 될 거라고. 나한테 당신한테 바가지 긁거나 잔소리도 줄이라는 말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실을 당신에게 고지고대로 털어놓을 수 있었겠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는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니 일에서 하나까지 이해가 안 갈 바도 아니더군요.
저는 그간 아내 혼자서 그 엄청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짊어졌던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옹졸하게 화만 내서 미안하다, 내가. 아내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더랍니다. 금쪽 같은 우리 딸 혜인이는 우리 부부에게 참 보물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아빠, 지금 들어오세요. 혜인이 오늘은 학원 안 갔니? 중간고사 끝났다고 학원도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주말에 보강이고요. 뭐 우리 딸이야 이번 시험도 1등이겠지? 아빠도 참, 제가 아무리 울 학교에서 만년 1등이라도 그런 말씀은 좀 부담인데요. 혜인아, 네 아빠는 네가 너무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다. 진짜요? 왜요? 공부 잘해서 어디 멀리 유학이라도 떠날까봐 그거 걱정하시는 분이잖니. 아휴, 아빠도 참, 제가 아빠 두고 어디 유학을 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유학 가야 되는 분야도 아니고 아빠 두고 저 절대로 어디 멀리 안 가요. 아이고 녀석아, 네 엄마가 농담으로 하는 말을 진담으로 받니? 네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기면 언제든 유학 가야지. 우리 혜인이가 하고 싶은 공부라는데 아빠가 당연히 팍팍 밀어줘야지. 제가 유학 가면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요. 아이 그때 되면 아빠도 사업 차차 접고 혜인이 따라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여보, 아무리 딸이 좋아도 무슨 유학까지 따라가는 아빠가 있어요. 아니 왜 못 따라갈 건 또 뭐야? 외국 나가서 혼자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일인데 우리 금쪽 같은 공주님을 혼자 타지해 보내? 저도 아빠가 유학 따라와 주시면 완전 땡큐죠. 암튼 딸이나 아빠나 못 말리겠다. 닭살 돋고 눈꼴 실해서 못 보겠네. 아휴. 봐라 혜인아, 엄마가 또 너랑 나 질투하신다. 평소 저희 집에서 자주 하는 대화의 패턴이 대충 이랬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소에도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 항상 딸 선물부터 고르곤 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따님 선물 챙기세요. 그럼 우리 딸이 요즘은 이런 귀여운 인형 고리 갖는 거에 꽂혔더라고. 사모님 선물은 안 고르세요? 골라야지. 우리 와이프는 내가 카드 주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니까 뭐 사다 줘도 큰 감흥이 없더라고. 그래도 따님 선물만 골라가면 사모님이 서운하실 텐데요. 그럴 일도 없는 게 우리 와이프도 나 못지않은 딸바보라. 저나 와이프나 그저 딸 혜인이 키우는 맛에 여태 정신없이 또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부부 금슬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난임으로 고생할 적에는 자꾸 다투는 일이 잦아져서 이혼도 생각하던 저희 부부였는데 혜인이가 태어나고 난 뒤로는 부부싸움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혜인이가 아주 복덩이가 따로 없네 그려. 요 귀요미가 태어나고 나서 자네나 미숙이나 부부싸움 한다는 소리가 한 번 안 들려오니. 혜인이 키우다 보면 싸울 정신이 없어요, 장모님. 애 생기고 되려 더 다투는 부부들도 많은데 다행이지 뭐. 엄마, 혜인이 낳고 난 뒤로 이 사람 사업도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우리 혜인이가 복덩이가 따로 없다는 거잖니. 어렵게 얻은 귀한 딸이어서인가? 저 역시 딸 육아에 적극적으로 돕는 편이었고 아내도 모성애가 유달리 강한 사람이라서 저희 가족은 혜인이라는 딸을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행복한 소우주와도 같았습니다. 딸 자랑 길게 하면 너무 팔불출이라 욕하실까요? 그래도 뭐 사실이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더랍니다. 한글이니 숫자니 영어니 그런 걸 한 번도 따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4살 무렵 스스로 한글과 숫자를 깨우친 아이였습니다. 영어 역시 영어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기본 대화를 습득한 아이였죠.
혜인 아버님, 혜인이를 영재스쿨에 보내는 게 어떠세요? 이영재 스쿨이요? 네, 혜인이가 아직 나이는 어려도 IQ도 멘사 가입이 가능할 만큼 엄청 높고 학업 성취도가 또래보다 월등히 뛰어나서요. 영재 스쿨이면 저번에 말한 기숙학교 말씀인가요? 네, 제가 잘 아는 영재스쿨인데 기숙학교 시스템이에요. 원하시면 추천서 써드릴 수도 있고요. 기숙학교면 아이를 집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거라 일단 아내와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상의 끝에 아직 성인도 아닌 혜인이를 기숙학교에 보내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 영재스쿨 보내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딸아이 역시 아직은 엄마 아빠 품이 좋다면서 영재스쿨 입학 기회를 날려보냈죠. 아니,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를 들어오라는데도 포기했다고? 거기 가면 기숙학교라서 혜인이랑 따로 지내야 한다잖아요. 너나 박서방이나 아무리 딸바보 부부라지만 좀 유별나다 유별나. 그리 딸이 이뻐서 나중에 시집은 어찌 보내려누? 혜인 아빠, 아마 혜인이 50살 돼도 시집 보내기 싫어할걸요? 아유, 그럼 쓰나. 때가 되면 품을 떠나는 게 자식인걸. 그런 타박 섞인 인사치레를 들을 정도로 저와 아내의 딸 사랑은 그동안 아주 각별했더랍니다. 제가 악착같이 말단 건축기사에서 시작,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저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이유도 모두 아내와 딸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가장으로서의 욕심 때문이었죠. 그래서일까,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긴 하지만 업계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큰 부침 없이 사업을 꾸려가고 있고 덕분에 가족들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게 해왔어요. 그런데 아내와 저에게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저희 딸 혜인이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사의 선고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우리 딸 혜인이 어떻게 하면 살리지? 나나 당신도 부적합. 가족들 중 알아봐봤자 부적합 나올 게 뻔할 것 같은데. 나도 그게 고민인데요. 실은 하나 생각해둔 게 있어요. 무슨 생각? 뭐 대안이라도 있어? 혜인이 친아버지요. 그 사람 연락처를 아니까 한번 연락해 보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혜인이 살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네. 아내는 당장 혜인이의 친아빠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아빠라는 남자는 혜인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당장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날 딸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그 남자와 웬 낯선 여자가 한 명이 나타났더군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혜인이 친이모 되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인이 이모 김숙희라고 합니다. 그쪽 아내분은 아직도 그럼... 그 사람 얼마 전에 명을 달리했어요. 요양원 들어가서 노력 많이 했는데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혜인이 친엄마의 부고 소식에 황망함을 감출 길이 없는 저와 아내였습니다. 숙연하고 슬픈 분위기를 깨고 말을 이어간 건 딸아이의 이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생이 엄마 노릇 하나도 못하고 죽어서 우리 친이요. 혜인이 친엄마가 죽는 순간까지도 혜인이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바람에 또 혜인이는 이런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경이셨으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혜인이가 친엄마 얼굴을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려고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제 여동생이 말리더군요. 낳기만 했을 뿐 해준 거 하나 없는 딸내미에게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 친엄마 존재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혜인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사실을 말해준답시고 본인 욕심에 혜인이 심정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쏟는 남자였습니다. 혜인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수술 받아야 한다면서요. 아무래도 제가 적합 판정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따라온 겁니다. 그럼 이모님께서 혜인이에게 신장 기증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혜인이 엄마도 명을 달리야 마당에 저 아니면 누가 우리 혜인이를 살리겠습니까? 이모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우리 혜인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조카인데 내가 신장 떼어줘서 살릴 수 있다면 떼어줘야죠. 안 그래요? 저와 아내는 그런 이모분의 결정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님. 저나 남편이나 부적합 판정이라 대체 우리 혜인이 어쩌면 좋을까 이러다 혜인이마저 잃는 게 아닐까 엄청 겁이 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딸아이는 이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딸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모분도 수월하게 컨디션을 회복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수술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딸아이도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기막힌 일련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친딸이 아니란 말이네요? 혜인아, 그렇긴 하지만 누구보다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너도 알지? 그래, 혜인아.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이라 그간 너에게 말을 못한 점 이해해 주기 바란다. 너나 아빠가 모든 사실을 알면 너무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 그동안 엄마가 숨기고 있었어. 미안하다, 혜인아. 엄마가 뭐가 미안한데요. 아빠도 저한테 미안할 일이 없죠. 미안할 사람은 되려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딸아이가 은근히 타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나 아내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혜인이에게 무슨 말로 변명이나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저도 아내도 갈팡질팡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친아빠라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병원까지 와서도 딸아이와 만나기를 거부하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단 한번 혜인이를 보시겠어요? 그래요. 어차피 이제는 더 혜인이에게 모든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친아버지가 왔다고 얼굴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제가 혜인이와 무슨 염치로 마주하겠어요? 그럼 혜인이를 안 보시겠다는 거세요? 이런 부탁 송구합니다만 먼 발치에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아비라서 차마 그 아이 앞에 내가 너의 친아버지라고 나타나질 못하겠습니다. 착잡하고 슬픈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혜인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 심정이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어서 저는 그러시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때는 또 마침 혜인이가 이식 수술을 받기 전이라 컨디션이나 상태도 아주 최악이던 상황이죠. 신부전증으로 끙끙 앓는 혜인이에게 갑작스럽게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친아버지 존재를 알게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서 저와 아내는 혜인이 친아버지의 뜻을 따라 드리기 했습니다. 혜인이 친아버지는 혜인이가 주사를 맞고 잠들어 있던 때에 잠깐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혜인이를 보고 갔더랍니다. 이 아이가 혜인입니다. 몸이 아파 그런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다리며 팔도 많이 부어 있고요. 지금 거의 신부전 말기 상태라서요. 잠자는 모습이 아주 치엄마를 빼다 박았네요. 혜인이가 공부를 아주 잘한다면서요. 네, 요즘 아파서 학교를 쉬고 있지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예요. 공부머리도 하늘에 있는 저희 엄마를 닮았네요. 그 사람이요,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학교 졸업하고 나 같은 남자를 만나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신세 갔고요, 집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잠든 혜인이의 손을 꼭 잡는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수분을 혜인이 손을 잡고 있던 남자는 말없이 병실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것이 혜인이 친아버지와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해외로 파견 노동을 나갔다는 소식을 혜인이 이모분을 통해 전해 들었을 따름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에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사람이 일반 공여자가 아니라 친이모라는 사실에 기함하듯 놀라는 딸이었죠. 그럼 제 이모가 저에게 신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단다, 혜인아. 엄마, 아빠, 그럼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두 분은 여태 저를 키우신 거고요? 아빠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엄마가 그 사실을 안 건 10년 전이었다는구나. 그럼 엄마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그 긴 세월을 함구하신 거예요? 그래, 혜인아.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거라서 엄마가 본의 아니게 너와 아빠에게 말을 못했구나. 엄마 혼자서만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게다가 엄마 아빠 진짜 딸은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화재 사고로 명을 달리했다면서요. 혜인아, 우리도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네가 죄책감 가질 일은 아니야. 그래, 엄마가 과거에 그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진 건 사실이었어. 그래서 그 부모님 타박도 많이 하고 욕도 엄청 했단다. 그래도 사연을 들어보면 불어 아이를 버린 건 아니었더라. 애정이에게 여전히 미안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여보, 혹시 당신 그래서 그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 다녔던 거야? 그래요. 내가 한 달에 2번 정기 봉사 다니는 곳이 사실은 우리 애정이가 지내다 사고를 당한 그 고아원이고요. 엄마 죄송해요. 산부인과에서 실수만 없었으면 고아원에서 지내다 명을 달리했을 운명은 되려 저인데 저는 엄마 아빠 사랑받으며 저만 이렇게 호사를 누리며 살아왔네요. 혜인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네가 이런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질까 봐서 그간 엄마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저는 새삼 아내의 진심을 알고 다시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내는 10여 년 전, 그러니까 아기가 바뀌었다는 산부인과의 충격적인 전화를 받고 모든 진실을 알고 난 시점부터 고아원 봉사를 해왔더라고요. 한 달에 2번 혼자서 먼 길을 달려가 고아원 봉사를 하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뭐 그리 먼 곳에 있는 고아원을 다녀. 차 몰고 가면 못 다닐 거리는 아니에요. 고아원 봉사가 하고 싶으면 근거리에도 고아원이 널렸는데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나? 봉사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해요. 어디 뭐 그 고아원에 나 몰래 금덩이라도 묻어뒀나? 당신도 참 별소리를 다 하네요. 운전 혼자서 멀리 하고 가는 거면 나도 차라리 당신이랑 같이 봉사 다닐까? 혜인이도 머리 식힐 겸 가끔 데리고 가고. 아유, 됐어요. 아서요. 뭐 내가 가는 곳마다 귀찮게 부녀가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나도 혼자만의 시간과 루틴이 필요하니까 당신이나 혜인이나 방해할 생각 말라고요. 아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불어 혼자서 고아원 봉사를 다녔던 겁니다. 저와 아내의 친딸 애정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까지 생활했던 그 고아원에를요. 한 달에 2번 혼자서 그 고아원을 다녀오던 아내의 심정을 헤아리니 새삼 뒤늦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혼자 먼 길을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녔던 거야? 우리 애정이가 살던 곳이고 애정이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고아원 가는 길에 애정이가 쉬고 있는 추모원이 있어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와락 끌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우리 같이 다니자. 우리 딸 애정이 숨결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다닐래.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축사무소를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나름 알부자 소리 들을 정도로 재력을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 몰래 고아원 봉사를 다닌 이유를 알게 된 후로 저 역시 뭔가 먼저 명을 달리한 딸 애정이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처음 고아원 봉사를 가던 날 그곳 원장님을 찾아뵙고 제 결정을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여기 고아원에 후원하려는 금액입니다. 아니, 이런 큰 거금을요?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저희 친딸 애정이가 이곳에서 몇 년을 생활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 화재 사고는 저희 고아원 입장에서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애정이가 살아생전에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다면서요? 네, 전에 계셨던 원장님께 들었는데 그림 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애정이 이름을 딴 미술실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부금으로요. 그런 뜻깊은 이유로 후원을 해주신다는데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드립니다. 고아원에 그런 뜻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왜 나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린 거야? 당신도 나랑 상의 없이 여기 고아원에 10년을 혼자서 다녀놓고 그거랑 이게 같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요. 그 말 해주고 싶어서 그랬죠. 좋은 결정이라고 칭찬해주면서 왜 울고 그래? 애정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던 아이라고. 이곳 선생님들한테 그 말 듣고 나 그날 참 많이 울었었어요. 왜? 당신이 원래 꿈이 화가였잖아요. 대학서 전공도 미술이고 건축 현장 사무소 하면서 먹고 사는 사업가가 되긴 했지만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당신한테 처음 그 얘기 듣는데 뭔가 설명하기 힘들게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하더라.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애정이가 당신을 참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내가 봐도 나를 참 많이 닮았더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얼굴도 많이 있고. 그거야 당신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잖아요. 애정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그 애는 어디 예술고등학교 같은 데 다니고 있었겠지? 입시미술 준비하면서. 당신이 참 좋아했겠다. 딸이 당신 닮아 그림 그린다고 하면. 자식이란 참 그런 존재 같습니다. 한번 본 적도 없고 품에 안아본 적 없었어도 이렇게나 사무치게 그리우니 말입니다. 저의 기부로 저와 아내의 친딸 애정이가 명을 달리하기 전까지 지내던 고아원에는 애정이 이름을 딴 미술교실이 생겼습니다. 그 미술교실에서 고아원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공부방으로도 운영이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월급도 다달이 저와 아내가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요. 아내와 처음 고아원을 방문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던 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요, 우리 엄마가 가끔 어디 당신이랑 내 사주를 들으러 가면 늘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딸이 2명 있다고요. 아, 예전에도 언젠가 장모님께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나네. 당신이랑 나 결혼하고 8년간 아기가 안 생겼잖아요. 그때 내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좀 답답해서 물어보러 다녔는데 물어보는 점집마다 열이면 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둘이라고?
그때 난임으로 하도 스트레스 받던 때여서 한 명도 안 생기는 애가 어떻게 둘씩이나 있냐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었는데 장모님 말씀이 맞았던 거네. 요즘 들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딸이 정말 두 명이로구나. 그런 말을 하며 아내가 애잔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저와 아내는 고아원을 방문하는 길이면 늘 애정이가 잠들어 있는 추모원에도 방문을 합니다. 추모원 내의 납골당 박스 안에 액자 사진 속에서 애정이는 유치원 졸업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우리 애정이 저 먼 곳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애정아, 우리 이번 생에서는 연이 안 닿아서 못 만났지만 다음 생에는 꼭 엄마 아빠 딸로 다시 태어나서 한 집에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보자. 응? 처음에 아내와 저는 고아원이든 추모원에 갈 때든 혜인이를 대동하지 않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아내와 제가 고아원에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혜인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도 두 분 가시는 고아원에 따라가면 안 돼요? 혜인이 네가 다음 주 기말고사라서 공부해야 하지 않아? 머리도 식힐 겸 따라가고 싶어서요. 제가 혹시 따라가는 게 불편하시면 저 그냥 안 가고요. 혜인아, 무슨 그런 말이 있니? 그래 혜인아, 네가 머리 식히고 싶은 거면 같이 가자. 네가 따라오면 엄마 아빠야 늘 땡큐지. 혜인이가 출생의 비밀과 관련한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애정이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동안 혜인이를 데리고 고아원이나 추모원에 방문하는 게 조심스럽고 꺼려지던 저희 부부였죠. 혜인이는 그날 고아원에 가서 애정이 이름을 딴 미술실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빠, 이거 불어 애정이 이름 따서 지어주신 거죠? 본의 아니게 너한테 말을 못했구나. 괜히 저 때문에 두 분 눈치 보면서 고아원에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아원이든 추모원이든 다니시면서 제 눈치를 왜 보세요? 혜인이 네가 애정이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걸 알아서 그러지. 제가 미안한 거야 당연한 거고요. 두 분이 그것 때문에 제 눈치를 보시면 제가 또 더 되려 미안해지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는 혜인이었습니다. 혜인이는 그날 미술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 학습지 공부도 도와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매주는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고아원 봉사 같이 와야겠어요. 한번 와보니까 올만하니? 사실 진작부터 두 분 따라오고 싶었는데 막상 내가 와도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꺼렸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애들이 제가 숙제 같이 봐주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그날 혜인이를 데리고 저와 아내는 애정이가 쉬고 있는 추모원에도 들렀습니다. 애정이의 액자 사진이 있는 납골당 박스 안에서 한참을 눈을 감고 묵념하는 혜인이었어요. 애정아, 미안해. 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난 네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운명의 장난으로 내가 엄마 아빠 사랑 독차지해서 미안해. 다음 생엔 꼭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 내가 너의 언니로 평생 양보하고 네가 하는 말은 뭐든 다 들어주는 그런 언니로 평생 너의 곁을 지킬게.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혜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혜인이를 꼭 끌어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혜인아, 애정이도 다 이해할 거야. 그래, 혜인아. 이런 일이 생긴 게 말할 수 없는 비극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혜인이 너와 애정이 잘못은 하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너무 큰 죄책감은 가지지 마. 아니에요, 엄마.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의도하고 불허한 잘못이 아니었어도
사무치게 미안한 일이 세상에는 있는 거더라고요. 애정이가 저한테는 그렇고요, 엄마.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내 눈시울을 붉히는 혜인이었습니다. 혜인이는 그 후로 외가 쪽 이모와는 현재도 왕래를 하면서 지냅니다. 혜인이의 친아빠는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버려 왕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모와는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지내요. 처음 이모와 약속을 잡으면서 저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허락을 구하던 혜인이었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 남양주 사신다는 그 이모님이요. 한번 만나봬도 될까요? 뭐 그런 걸 엄마 아빠에게 허락식이나 구하는 거야. 그래도 두 분께 허락 받아야죠. 당연히요. 혜인아, 네 이모님이고 너에게 신장까지 떼어주신 분인데 당연히 찾아뵈야지. 당연한 걸 허락까지 구하는 거야? 그래 혜인아, 이모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 그런 일에 엄마 아빠 허락까지 구할 필요 없단다. 그 후로 혜인이는 정기적으로 이모를 만나 가볍게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원래도 공부를 잘했던 혜인이인데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공부에 더욱 매진을 했고 서울의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혜인이의 대학 입학식에 이모님도 참석을 했지요. 혜인이 어머니,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혜인이가 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너무 잘 컸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 허리를 넙죽 숙이며 절을 하듯 인사하는 이모님이었어요. 아닙니다, 이모님. 부모가 자식 키우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죠. 혜인이가 워낙 똑똑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던 거고요. 이모님 덕분에 우리 혜인이가 건강 회복해서 입시에서도 큰 고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모님. 그날 다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모분이요. 아까 식당 화장실에서 우시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 혜인이와 애정이의 운명이 바뀌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당신과 나의 딸 애정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 갔는데 혜인이는 우리 같은 좋은 부모님 만나 호강하며 너무 잘 컸다고. 이모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애정이 천국에 갔겠죠, 여보?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쏟는 아내였습니다. 그럼 우리 애정이는 분명 천국에 갔을 거야. 내가 항상 기도하니까.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지옥에 가도 좋으니 우리 애정이가 있는 곳은 천국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저와 아내의 그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애정이가 있는 곳까지 전달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애정아, 네가 있는 그곳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한마디만 해주겠니? 오늘 밤 꿈속에서 넌지시 메시지라도 전해주면 이 아빠는 참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그립고 그리운 내 딸 애정아,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